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길건우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설계하는 방법 함께 보시죠. 인생 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에 아래 나오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할 전문가님 세 분 모셨습니다. 서현수, 이성우, 이정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남자 4명이서 빡빡하네요. 네, 조금 더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 서현수 전문가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험을 들기 전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서현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커먼 또 셔츠까지 입고 오셔가지고 네, 또 더 밝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성우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면 보험, 모르면 모험. 정확한 설계로 똑똑하게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이성우 전문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험 좋아하는데 보험에서는 모험을 하면 안 되겠네. 네, 오늘 모험 안 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정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을 분석해드릴 이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세 분의 전문가님이랑 저희가 오늘 어떤 주제를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 주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보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순서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보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은 뭘까요? MC님께서는 보험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뭐 아플 때 보장받는 거? 네, 조금만 더 신나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아플 때나 다쳤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여러 방면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보험이죠. 그럼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필수라고 하면 저는 딱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 네, 정확합니다. 네, 이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만 더. 하나 더? 네. 하나 더? 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모두가 왜 실손과 암보험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하는 질문들은 제가 상담을 나갈 때 고객님들에게 처음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보통 대부분 MC님처럼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회자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질병, 상해, 사고, 화재, 배상 책임, 운전자 등등 결국에는 청구를 하려고 가입을 하게 되죠. 그중 암보험과 실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가장 많은 청구를 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병원을 가는 순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다. 라는 건 알고 있겠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실비는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저한테 또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암보험이었잖아요. 예. 암보험 하면 딱 진단비 요거 생각나는데 네. 뭐 진단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암에 걸리게 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생활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대출금이나 뭐 그런 등등 필요할 수 있는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진단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암도 있고 혈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병원에 가는 순서로 네.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를 가지고 와봤어요. 네. 네, 우선 제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을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병원에 도착을 하면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접수를 하겠죠. 네, 접수를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난 뒤 간단한 검진 혹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네. 접수, 진료, 검사 혹은 검진 단계에서 유일하게 청구가 가능한 보험은 실비입니다. 가장 청구할 일이 많은 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맨 처음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손의료비, 즉 실비는 실제 손해를 본 비용을 보상해주는 모든 보험의 기본이고 기둥이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병원 순서로 다시 돌아와서 접수, 진료, 검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검사랑 진료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을 받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진단이 내려집니다. 진단이 내려진 후에는 치료 단계를 받게 되죠. 간단한 감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큰 질병일 수도 있죠. 감기라면 주사나 약 처방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지만 큰 질병이라면 치료 방향을 잡습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이 됐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진단 받았으니까 진단비? 네, 맞습니다. 아, 오늘 거의 뭐 스무고개 느낌이긴 한데 제가 잘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실비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암보험, 암 진단을 받았다면 이 단계에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네, 될까요? 물론 깊게 접근을 한다면 검사 후에 의심소견을 받고 조직검사 후에 진단이 되는 순서가 있지만 이해하기 아주 쉽게 간단한 검사 혹은 정밀검사 후에 우리는 진단을 받고 우리 보험에 있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진단비를 가입해야 할까? 얼마를 가입해야 할까라는 고민입니다. 어떤 진단비가 필요할까요? 많이들 알고 계신 게 뇌하면 뇌출혈, 심장하면 급성심근경색,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질병 특약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꼭 알고 가입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이란 뇌의 특정 부분에서 혈류가 일시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공급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뇌내 출혈, 뇌중풍, 뇌경색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즉 혈류가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보험을 살펴보실 때 뇌출혈만 보장하는지 뇌경색, 뇌진탕, 뇌중풍 등 폭넓게 보장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심장 질환 또한 심장과 주요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뇌혈관 질환처럼 막히거나 터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주요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약을 가입하느냐에 따라 급성심근경색 같은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장 범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뭐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신 걸 쭉 정리를 해 보면 항상 보장 범위를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범위 넓은 걸 해라. 뇌혈관은 뭐 뇌혈관으로 된 거 이제 뇌출혈, 뇌경색 다 보장하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범위 넓은 걸 하면 준비를 하면 된다. 뭐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더 쭉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고객님들이 질문을 하실 네. 때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중풍 이런 걸 다 따로따로 가입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가입을 한다면 뇌졸중, 뇌출혈, 뇌중풍, 뇌경색 모두를 포함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한 가지 특약만 가입해도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경우에도 보장 범위가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가입한다면 협심증, 심근경색 등 모든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특약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부정맥과 같은 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특정 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보강하여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를 다 해보자면 네, 범위 제일 넓은 거 하자. 네 맞습니다.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진단비는 오케이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진단비 다음으로 또 굉장히 특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수술비도 있고 입원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음으로는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질병은 선택하여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보장하는 특약에 높은 금액을 설정하기보다는 넓은 보장 범위를 구성한 뒤 일부 특약으로 보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청구하려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든 청구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보장 범위를 좁게 설정할 경우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진단비를 받는다면 좋겠지만 진단비를 얼마로 설정해야 하는지는 개인 차이가 심한 부분입니다. 자, 잠깐. 지금 너무 긴장하셔서 제가 막 얘기하는 거를 뭐 이렇게 너무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니까 긴장 안 해도 되고요. 네. 진단비는 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수술비랑 입원비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진단비는 저희가 범위 넓은 걸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수술비와 입원.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비랑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입원비와 수술비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수술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 수술비는 그 진단비는 1회만 받고 소멸하는 특약인데 네. 수술비와 입원비는 반복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재발되는 경우에 진단비가 내 보험에서 이미 지급이 된 후 소멸이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청구한 건 이제 수술비나 입원 일당이 있겠죠. 네네. 이 때문에 이를 좀 더 보완하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완이 된다.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걸리는 질병이 암, 뇌, 심장 말고도 다른 질병도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하면 발견하는 뭐 용종 같은 게 있는데 사회자님께서는 용종 제거를 한번 해보죠. 저도 30대 때는 없었는데 예. 이제 한 40대 중반 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한 2개 뗐습니다. 네. 네. 용종 제거 같은 경우는 큰 질병은 아니지만 쉽게 발병하는 대장 용종과 같은 수술비, 그것도 실비뿐만이 아닌 수술비 특약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술비 또한 특정적인 수술이 아닌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 같은 특약을 보장 범위를 좀 넓게 해서 가져간다면 대부분의 수술비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질병 수술비가 있었고요. 종 수술비가 있었잖아요. 네.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질병 수술비 같은 네. 경우는 약간 둘의 차이는 보장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다르다 범위가. 네,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비 중에 가장 넓은 보장 범위를 갖고 있고요. 네네네. 쉽게 생각해서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질병에 해당된다면 그 질병에 수술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가입하는 가능한 금액이 네. 몇십만 원으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특정적인 수술이 아닌 포괄적 수술 범위를 보장해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좀 제어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많이 보장은 해주지만 금액이 작다. 네, 네.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종수술비라고 있는데 네.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의 위험도에 따라 뭐 종을 나눠서 그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종수술비. 뭐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네. 뭐 그리고 또 다음 뭐 확인해야 될 게 또 있을까요? 뭐 수술비까지는 오케이 했고. 그다음에 후유장애나 사망이 있는데요. 네. 그다음 후유장애를 말씀드리면은 뭐 후유증 같은 경우는 회복의 여지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 후유장애는 치료 후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회복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애는 상해와 질병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사고나 물리적인 충격으로 상해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인 손상이 남는 상태이고 질병 후유장애는 특정 질병의 결과로 신체 또는 정신의 영구적이나 장기적인 손상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치매 또한 보상이 가능하니 연세가 많을수록 보상 지급이 많이 되는 담보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방금 좀 뭐 사망도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맨 마지막엔 사망이 되긴 하는데 사회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사망보험이 언제 가장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망보험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는 아이가 둘 있다 보니까 네. 혹시 제가 잘못되면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항상 고민은 하고 있죠. 정답이에요, 그게. 칭찬받은 거예요. 네. 사망 같은 경우는 남겨진 유가족을 위한 네. 보험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사망에 대한 걱정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 먼저 보장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망 같은 경우는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두어야 하며 특히 네. 대출금이 남아 있거나 그리고 아니면 미성년의 자녀가 있거나 네. 하는 경우라면 더욱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음. 사망금으로 여유 있게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뭐 자녀가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생활할 수 있게끔 부모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꿔줄 수 있는 중요한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오늘 주제가 보험을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손 제일 많이 청구하니까 그다음에 진단비, 수술비, 그다음에 후유장애, 사망담보까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가 보험을 준비할 때 더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을까요? 보통 대부분 분들이 뭐 월급을 받게 되면 지출을 하고 뭐 나머지는 저축을 하는 그런 패턴을 많이 보이세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예를 들어 질병이나 상해에 위험이 없다면은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이 된다면 지출은 당연히 커지게 될 것이고 저축은 또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좋은 보험으로 잘 준비를 한다면 이런 위험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은 적금, 저축이라고 하면은 돈을 아끼지 않고 가입을 하는데 보험이라고 하면은 뭐 돈을 아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축은 돈을 모으는 수단이고 보험은 내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보험 가입을 안 해서 망한 집은 봤어도 보험 가입을 많이 해서 망한 집은 아직 못 봤습니다. 보험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방패, 우상과 같습니다. 실손 의료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후유장애, 사망 등을 견고하게 준비하셔서 내 몸과 내 돈을 잘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험 가입할 때는 어찌됐건 활용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보험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저희가 다 만나봤고요.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아까 모험 이야기 전 딱 기억나는데 어떤 걸 준비를 하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제목부터가 누구나 다 있는 암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쯤은 대부분 암보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저희가 암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뤘었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어떻게 또 다르게 준비를 해오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어떤 내용부터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암이라는 거는 사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네. 가장 제일 위험한 질병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구나 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오늘 설명드릴 암 주제는 과거의 암, 그리고 지금의 암,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암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어떻게 암을 이제는 현재 시대에 어떻게 암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옛날과 지금의 뭐 변천사 이런 네, 거를 조금 맞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다라는 네. 것 같은데 그럼 뭐 옛날 거부터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암 발병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발병하는 연령층은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또 다르게 변화된 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초기 암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초기 암보험은 암 진단비, 고해감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 암 입원 일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암보험은 하나쯤은 아마 갖고 있으실 텐데요. 네네. 그렇다면 혹시 사회자님께서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네. 진단비가 한 번 나오는지 혹시 네. 아니면 여러 번 나오는지 뭐 그런 거 좀 알고 계실까요? 뭐 저는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정답이 뭔지 네. 상품에 따라 다르죠. 네. 예를 들면 한 번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 한 번 나오는 걸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네. 사실 제가 오늘 안 나와도 될 것처럼 너무 다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네네. 사회자님 말씀처럼 진단비는 한 번만 받으면 사라지는 일회성 상품들이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암 환자들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재발과 치료비였습니다.
초기 암보험의 형태는 이러한 환자들의 니즈를 좀 해소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환자들의 니즈와 의학의 기술의 발전으로 암보험의 좀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화면에 좀 보시는 것과 네. 같이 초기 암 진단비는 앞에서 말한 암 환자들의 두려움을 좀 해소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재발과 부담스러운 치료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진단 암과 2차 암 진단비가 생겨났습니다. 재진단암이랑 2차 암이 새로 생겼다. 네. 그러나 이러한 보장 담보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 환자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통합암 및 암과 관련된 통합형 담보가 생겼습니다. 통합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부위별 각각 지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보장되는 부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지금 통합암은 대장암, 소화기관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 관련암, 생식기암, 입술 구강 및 인두암, 폐암, 호흡기암, 뼈관절, 비뇨기관, 눈, 뇌, 내분비선암, 림프 및 조혈 관련 암 등 총 13번 보장해주는 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와, 이거 13개 많네요. 우리가 아무래도 좀 흔히 알고 있는 한 번만 보장받는 일반 암 진단비보다는 좀 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골고루 각각 다 주니까. 네, 뭐 맞습니다. 재발이나 새로운 게 생겼을 때도 조금 네. 걱정을 덜 할 수 있다. 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저희가 예전에 암보험 진단비가 뭐 이렇게 최근에 바뀌었다라는 거 알려주셨는데 네. 그 앞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수술비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수술비는 또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도 궁금하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진단비 외에도 암 수술비에도 마찬가지로 변화는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액지급형 암, 유사암 수술비가 의료기기의 발전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비가 도입되면서 암 세포를 신경 손상 없이 정교하게 절제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암 수술비에 정액형 수술을 할 때마다 수령받는 보험금이 증액되는 체증형 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네. 네. 그럼 이제 수술비는 뭐 다빈치나 뭐 암 수술비가 체증되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주는 것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건 알겠고, 이제 진단비 변화됐고요, 수술비 변화됐어요. 근데 항암 치료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숨 좀 쉬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항암 같은 경우는 예전 암 환자들은 수술 후 예방적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 방사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는 바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받는 암 치료 과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아주 널리 쓰이는 항암제이지만 우리 몸 전체 세포에 작용함으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같이 파괴되는 치료입니다. 암 재발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치료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나 현재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항호르몬제, 항바이러스제 등으로 점차 부작용 없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암 세포만 골라 파괴를 하고 항호르몬제 역시 여러 항암 물질들과 병행해서 암 성장 세포를 차단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 바이러스제는 내성이 없는 항암제로 현재 개발 중이나 조만간 치료를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또 보험도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요즘에는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특약을 좀 보면은 너무 이제 같은 이제 방사선 치료라고 하더라도 네. 너무 다 조각조각으로 나눠놓은 게 많아요. 종류 그래서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방사선 치료인데요. 예전 방사선 치료는 신체를 관통해서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의 정상신경 또는 정상 근육까지 같이 손상돼서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치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또한 이제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방사선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세기 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
중입자 방사선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특약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세기 조절 방사선은 여러 개의 노즐과 각도의 변화를 주어서 암세포를 타겟 조사합니다. 그리고 조사.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개만 때린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성자 방사선도 수소 입자로 암세포를 타겟 조사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꿈의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치료인데요. 이 치료는 탄소 입자로 암세포를 타겟 조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의 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정상세포 그리고 근육의 신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손상 없이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얘기만 딱 들어도 그 세기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양성자가 이제 수소 입자로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중입자가 이제 탄소 입자잖아요. 왠지 이게 수소, 탄소 넘어갈수록 네. 부작용이 적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은 이제 의료 기술이 올라간 만큼 요즘은 더 이상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사실 치료 비용의 문제예요. 맞아요. 치료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중입자 가속기 치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에 하나 그리고 부산에서 하나 지금 전국에 한 2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최신 이제 치료들은 1회당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음. 또한 이런 치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담보가 바로 암주요 치료비라는 담보입니다. 네. 우리가 암 진단을 받으면 치료가 들어가겠죠. 암을 진단받고 나오는 치료비들을 치료 비용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한도만큼 정액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장은요, 보장을 1년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암을 진단받고 향후 10년까지도 보장을 해주다 보니 큰 돈이 들어가는 암 치료 비용과 약제비, 항암 치료비 등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고 좀 좋은 담보로 저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갑자기 볼륨을 누가 줄였네. 네.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 이제 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주고 말았는데 10년 동안 준다면서요. 그렇게 네. 따지면은 보험료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뭐 네. 근데 암 치료에 대해서 10년 음. 동안 막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막 비싸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생각보다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좀 보험료를 측정하는 방식은 보통 손해율을 기반으로 많이 측정을 네. 하게 되는데 손해율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나오지 않은 이런 담보들은 사실 보험사에서도 이런 위험률이나 손해율을 측정하기가 아직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직 그렇게 많이 지급을 하진 않았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다. 네, 그래서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막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또 준비가 가능합니다. 40대 여성분 기준으로 매년 한 5천만 원씩 10년 동안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이런 암주요 치료비를 네. 조금 대충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네네. 한 10만 원 미만 정도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럼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전문가님은 네, 요 방금 저희가 여러 가지 옛날 암보험과 요즘 암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한 번 안 주고 뭐 거의 10년 주는 것들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전문가님은 이런 거 다 준비했어요? 사실 준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뉘앙스는 뭐지? 안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 네, 사실 저는 네. 보험을 너무 사실 좋아하고 네. 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저 역시도 너무 가입을 하고 네. 싶어요. 하지만 그래서 전 물어본 건데.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는 몸이라서 왜? 저는 왜요? 제가 사실 저는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고 살면서 한 번도 제가 건강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건강해 보여요. 네. 근데 제가 전역 후 20대 초반에 네.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이제 희귀 난치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귀병이라는 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고 네네네. 난치병이라는 거는 아직 완치가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현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험 가입이 안 좀 제한이 되고 되는구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싶어도 준비를 못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다행히도 네. 이제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보험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20년 넘게 이미 하고 계세요. 네네네네. 다행히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런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가입되는 보험이 사실 전부예요. 근데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없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어머니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막 이런 것처럼 사실은 그 뭐 꼭 필요하냐라는 의견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앞에서 처음 자기소개할 때 하셨던 것처럼 준비가 돼 있으면 괜찮은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모험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암보험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매년 신규 암 환자가 28만 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보험도 사실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에 맞게 보험을 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보험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뭘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제가 보니까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 요거인데 보장 분석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뭐 그래도 한두 번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굳이 꼭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보험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또 내가 갖고 있는 니즈에 만족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중복 보장되거나 나한테 조금 불필요한 보험인데 계속 유지 중이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 혹시 MC님께서는 네. 지금 어떤 보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다는 사실 잘 모르죠. 왜냐면 이걸 종이를 뽑아놔도 그게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MC 이렇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과 MC님처럼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대부분이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프고 나서 가입된 보험을 그제서야 찾아보시고 증권을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연락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사고나 병은 예정을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보험을 들여다봤을 때 잘못되었거나 보상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보험 준비할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이제 그럴 때라고 하더라고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프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필요해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 준비하려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정말 많이 답답하실 텐데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도 지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고지사항 그리고 알릴 사항들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거를 충족해야 안전하게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에 노출되기 전에 보험을 점검하고 바로 잡아서 올바른 소비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는 주체가 바로 시청자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했다. 근데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거 말고 저희가 보장 분석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제를 준비를 하셨잖아요. 꼭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딱 있습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준비했는데요. 세 가지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득 수준,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던 가족 구성원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고 필요한 보장도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장의 변화에 맞춰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와 같은 경우도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노출 위험보다는 사실 제가 사망한 후에 가정의 안정이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조금 더 준비해 둔 상태고 나중에 자녀들이 자라거나 제가 조금 더 이런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시기가 되면은 그때 좀 더 제 질병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누구나 걱정되는 부분이 다 다른데 동일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점검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다 다르니까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도 점검을 받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요. 내가 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중복 보장되고 있거나 필요 없는 특약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장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제 점검을 받게 되시면 나는 이 특약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특약이 있는지도 몰랐다. 대부분 90% 이상의 고객님들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근데 이러한 특약들이 100원, 1000원 모이다 보면은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0원, 2만 원대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 받으셔서 나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걸 줄여서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자.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네. 사고나 질병 치료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음... 지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웬만한 질병들은 초기에 발견되고 치료하고 진단받고 이 과정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이런 혜택을 누리려면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보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모두들 저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을 치료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검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게 나의 보장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보장 분석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걸 확인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확인할 때 이런 것들은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라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전문가랑 함께 진행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가 없다면은 네. 대부분의 고객님들 요즘에 또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로 많이 통해서 가입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지 의무나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 미흡하게 전달돼서 나중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문가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면은 지금부터 전문가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된다. 정확합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의 보험 증권을 검토하고 보장 범위도 체크해야 하고 현재 재무 상태와 미래 계획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장 분석의 제1목적은 내 보험을 일단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2목적은 보장을 강화하는 겁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태를 명확히 이해해야지 잘못된 부분을 체크하고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고 앞에 말씀드린 현재의 내 상황에 접목시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과 같이 무조건 해지를 할 경우에는 가입 인수 거절이 나거나 해지 후에 신규 가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면책 및 감액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공백 기간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약하는 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보니까 보장 강화. 네. 요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낮은 보험료가 좋은 보험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넓어진 보장 범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불필요한 보험, 불필요한 특약들을 한 번씩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쭉 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우선 일단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알고 가입하셨는지 보험 증권을 보는 요령을 저는 설명드리고요. 보장을 강화하고 싶으시다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시는 게 좋을지 그런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확인해드리고 무엇보다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가 단계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내가 어떠한 질병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치료가 끝날 때까지 내 가정에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장 점검을 받으시다 보면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신 보험료들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대 진단비 중 하나인 암의 보장 범위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암은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유사암 등의 분류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구분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는 범위고 소해감은 생식기암, 림프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등으로 분류됩니다. 고해감은 식도암, 췌장암, 뇌암, 뿅암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유사암은 이 보건업계에서는 착한 암이라고 좀 분류하는데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 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암 진단비는 알겠고 저희가 그 혈관 질환 중에 또 뇌랑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앞에 다른 전문가님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쪽은 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네, 혈관 질환의 분류를 보시면 가장 보장이 협소한 뇌출혈부터 10개의 질환 코드 중 6개 질환 코드를 보상하는 뇌졸중, 전체적으로 폭넓은 보장의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에 부합되는 질병 코드를 진단 시에 보장이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가장 폭이 넓게 보장되는 뇌혈관을 준비하시는 게 맞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내 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보고 진단을 받고 이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날 수 있는 단계라고 뇌출혈 진단이 뇌출혈은 그 단계가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뇌혈관 진단, 그것까지. 뇌혈관 진단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뭐 뉴스에서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급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 후송되시는 분들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 내가 진단비를 받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지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파서 병원에 가서 뇌 혈관 관련된 질환을 받았는데 내가 뇌출혈 진단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일부러 병을 키워서 병원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장은요? 심장 질환의 분류를 보시면 가장 보장이 협소한 급성 심근경색부터 6개의 질환 코드 중 6개의 질환 코드를 모두 보상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I50 신부전가, I49 부정맥 등 조금 더 폭넓게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장 쪽으로도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더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가 가능하신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보장 분석할 때 넓은 걸로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자. 맞습니다. 네, 라는 거고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것 중에 좀 헷갈리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 조금 고지랑 통지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네. 이 이건-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전문가랑 상담을 받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네. 고지 의무는 계약 전에 보험회사에서 나의 질병과 병력을 알려야 될 의무고요. 통지 가입 전에 하는 게 고지. 맞습니다. 네. 네, 통지 의무는 내가 가입하는 중간에 내 직업이 변경되거나 내 주소가 변경되거나 이런 내가의 고객 입장에 변경된 사항들을 보험회사에서 알려줘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그럼 통지는 가입하고 나서 하는 건데 네, 뭐 맞습니다. 이걸 안 하면 뭐라고 하죠?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통지를 안 하면? 네, 보험 가입 시에 알릴 의무는 보험 계약자의 좀 의무적인 상태입니다. 네. 건강 상태, 직업, 운전 여부, 네. 그리고 취미까지도 이렇게 알려야 하는데요. 네. 이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험료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의 의무를 절대로 위반하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통지도 있잖아요. 네. 가입하고 나서 하는 거. 네, 뭐 맞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 뭐 페널티나 이런 게 있어요? 고지 의무랑 비슷한데요. 통지 네. 의무는 우선 보험 계약자가 보험 기간 동안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알려줘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기간 동안 자신의 위험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하는 행동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통 통지 의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는데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전 차량이 변경되어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되고 보험계약자의 건강 상태가 변경되어 위험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이때도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줘야 합니다. 보험 통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장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는데 저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보장 분석은 이런 분들은 꼭 더 필수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있을까요? 크게 말씀드리면 네. 뭐 여러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장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회초년생 이제 막 사회에 나와 계시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네. 아무래도 지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물려받은 보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관심 없이 이렇게 지내시다가 정작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질병이나 상해 쪽으로도 노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돼 있는지 알아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거를 알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알아보셔야 될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네. 은퇴를 앞두신 분들도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은퇴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내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같은 보험료를 계속 지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퇴한 5년 전 정도에는 반드시 보험 점검을 받아보시고 내 보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셔서 한번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뭐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거 해라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마지막으로 뭐 가족력이 있거나 사회 초년생이거나 은퇴를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보험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가지 주제 모두 알아봤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